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첫날이죠.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이 있고 2차가 중개사법, 공시세법, 공법. 그건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이 프린트 보게 되면 제가 하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거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고요. 제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제 이름은 이동휘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3564-0283입니다. 대부분 전화번호 주는 거를 많이 꺼려 하는데 저는 첫날부터 오픈해주고 여러분이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부동산 공법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게 토지입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토지라고 하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토지라는 단어는 안 쓰고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땅 그럽니다. 땅.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땅을 갖다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매매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토지나 주택을 갖다가 대부분 토지, 땅 사고 팔고 할 때는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와서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근데 사실 1년 배워서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못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뭐 하는가 물어보면 애매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 내게 되면 실수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때 저는 하게 되면 제가 100% 설명은 다 못하지만 100% 설명하려면 그 임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장 나가는 현상 보기 전까지 내용들은 요즘 우리나라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내용은 인터넷상으로 다 나옵니다. 거기 있는 현장까지 다 나오는데 뭐는 안 나오냐 그러면 나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부산에는 없죠. 나주에 뭐가 들어갔냐면 나주에는 전력공사가 이 한국전력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섹터가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서 딱 거리져 가지고 딱 20m입니다. 20m 거리에 있는 땅이 이게 경매로 나왔어요.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지구입니다. 한전 지구니까 전부 다 이 나주로 내려갑니다. 나주로 내려가는데 여태까지 평생 자기는 아파트 사러 왔으니까 이제 아파트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아파트 사기 싫고 좀 웬만하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땅 사가지고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좀 혼자 쾌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단독을 그냥 사기는 좀 뭐하고 경매로 좀 싸게 사자. 경매로 사는데 딱 여기서 거리에서 20m 전방에 이렇게 괜찮은 땅이 있어요. 지도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를 사기 전에 그 친구도 이 공부를 했으니까 전화번호 하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걸 자기가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토지가 나오게 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그 서류를 떼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서류를 떼고 인터넷 지도가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 지도로 현장을 보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현장에서 보게 되면 현장을 안 가고 인터넷 지도로 보면 전부 다 평면이죠. 평면. 보게 되면 넌, 밭, 산 이런 걸 구분되는데 이게 전부 다 평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구체적인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사도 괜찮게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임장은 해야 될 것이다. 가서 봐야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걸 잡기로 하고 딱 거기 내려갔더니 이 경계가 왜 이게 경매로 나오는데 안 팔리고 있냐 그러면 혁신도시 여기하고 이하고는 이 고저차가 높이가 5m 이상이 나는 거예요. 5m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에서 위가 몇 m입니까? 3m 된다면 이건 2개 있다는 얘기죠. 이 높이가 2배 차이 나면 이거 누가 잡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은 현장 가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가 없고 그 전까지 내용은 뭐 서류라든가 나머지 내용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미리 드린 거니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하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제가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강의도 하고 여러분 합격하게 되면 전부 다 업 하실 겁니까? 중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업 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어떤 사람은 이걸 배워가지고 혹시 여기서 경매하다가 오는 분 없습니까? 경매하다가 중개사 쪽 오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 알아서 경매를 하는데 큰 이익을 못 남겨. 좀 더 배워야 되겠어요. 배우다 보면 결론은 공인중개사 가져옵니다. 전체로 다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매하다 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저는 지금 여러분같이 공법 강의도 하고 저는 세종시에서 저는 이제 중개 현재 지금 업도 합니다. 업도 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 받습니다. 실무 교육. 실무 교육은 주로 어디 가서 받냐 그러면 협회 가서 받습니다. 협회. 근데 우리나라 협회가 2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협회 2개 있는데 한국공인중개사 해가지고 한공, 대한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대공 2가지가 있어요. 협회 2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공 소속이 아니고 저는 대공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실무 교육 하는데 부산은 안 하고 저는 주로 수도권입니다. 제가 지금 부산 내려서 강의하고 있지만 저는 집이 인천입니다. 인천이기 때문에 주로 실무 교육은 수도권에서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공법 이론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도 많이는 안 뛰어봤지만 뛰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쪽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교육하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문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미리 드린 거니까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전화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우리 과목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주 화요일날 오겠죠. 어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하려면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답답하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전화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는 제가 못 받겠지만 부재중 전화 와 있으면 제가 역으로 전화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바로 가서 이제 부동산 공법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법이 뭐고 이게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 시험 과목에 들어와 있는가 부동산 공법을 모르면 합격했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그 박스 있는 내용이 사례입니다. 제가 그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하려고 할 테니까 그 사례 보시고 부동산 공법이 뭐라는 걸 여러분이 좀 깨우치고 그리고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법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게 아산입니다. 아산. 실제로 아산시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저는 세종입니다. 세종. 집은 인천이지만 이제 친구랑 같이 세종시에서 업하다 보니까 인천은 부동산에 대해서 별 뭐가 없거든요. 세종이 괜찮아요. 세종시가 사고 있는데 저한테 수업을 2년 동안 수업 듣는 학생이 아산시에서 천안에서 2년 수업 듣고 아산에서 개업을 합니다. 개업한다고 해서 초대하니까 제가 가봤죠. 제가 쉬는 때 했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 친구가 아산에서 하는데 주로 뭐 하냐 봤더니 이 친구는 주로 원룸 합니다. 원룸. 주로 원룸을 중개하는데 이 사무실이 면적이 너무 커요. 사무실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왜 면적이 이렇게 크나 물어봤더니 이 두 부부가 구미 아시죠? 구미에서 자기네들이 하다가 다시 구미가 부동산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아산 왔습니다. 아산시 와서 뭐 하냐 그러면 두 부부가 원룸 관리합니다. 원룸 관리하는데 남편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원룸을 갖다가 대충 70개 정도입니다. 70동 정도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원룸 한 동에 대충 원룸이 15개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 몇 개일까요? 1050개 되죠. 1050개 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10% 공실은 나와요. 10%다 그럼 몇 개입니까? 대충 100억이니까 100개 그럽니다. 100개는 항상 뭐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룸은 이 원룸을 갖다 이렇게 한 동을 통째로 이렇게 전부 다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세입자도 자기가 넣어야 되는 거고. 이거 하게 되면 원룸 한 개당 이 원룸 한 개당 보통 관리비 있죠, 관리비. 원룸 한 개당 관리비가 보통 승강기 있으면 5만 원 받고 승강기 없으면 3만 원 받거든요. 아파트 관리비는 다르지만
관리한다 해서 뭐 별거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공용 부분 복도나 계단 청소해주고, 그리고 그 관리비에서 인터넷비 추가된 것도 있고, 같이 간 것도 있고, 수도 같이 간 것도 있고, 분리한 것도 있고, 대부분 관리비를 갖다가 3만에서 5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 되는데 이게 안에 세입자가 있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실이 생긴다 그러면 건물 주임 입장에서도 마이너스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마이너스요. 그래서 공실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갖다 무조건 누구한테 의뢰해요? 중개하는 분들한테. 중개업 하는 분들 무조건 내야죠. 맡겨야죠. 빨리 좀 빼달라고. 수술 많이 줄 테니까. 근데 부부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중개업 하는데 주다 보니까 이게 아깝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여자가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내가 공부해서 딸 테니까 차라리 내가 하자. 당신은 관리하고 내가 중개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남편도 똑같고, 결국 나중에 이제 나이가 똑같게 됐는데, 결국은 2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디서 했냐 그러면 그 전에 원룸 관리했던 그 사무실이죠. 좀 크거든요. 거기를 그대로 자기가 중개를 하고, 남편은 좀 더 크게 얻어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중개하기에는. 책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있는데, 그러면 이 책상들을 다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보고 이제 여자분인데, 쌤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내가 원룸 하지만 땅도 하고 상가도 하고 공장도 하고 다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너 땅에 대해서 아냐? 원룸은 알죠. 몇 년 관리를 했으니까. 원룸은 잘 아는데 땅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냐? 모르죠. 그럼 네가 어떻게 그러면 아니 직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직원을 넣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을 넣으면 됩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너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는 3일 강의하고 3일은 그때는 주로 이제 중계를 갖다 3일 강의, 3일 중계했거든요. 그러면 쌤이 세종시하고 아산시는 차 타고 가게 되면 15분도 안 걸립니다. 거리가. 금방 가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땅 좀 배우게끔 땅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3달 동안만 봐줄 테니까 3개월만 봐줄 테니까 3개월 동안 땅에 대해서 기본을 익혀라. 한 달만 해도 앉혀놓고 교육시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 달만 하더라도. 3달 알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못지않게 할 수 있으니까 딱 3달만 할 테니까 배우라. 그렇게 해가지고 출근하기로 했어요. 3달만 알려준다. 그런데 출근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개업하니까 또 가지 않겠습니까? 가는데 연세가 저보다 딱 12살 많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2년 공부했는데 그분이 물어봅니다. 이 많은 책상을 다 누가 쓰냐 그랬더니 여기는 내가 쓸 거고 저기는 쌤이 올 거고 나머지 다 비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공포 교수님이 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나도 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원룸하고 있는 이 친구가 뭐 하는가? 자기가 그러면 대표하고, 자, 자기가 대표하고 저도 가 있고 이제 남자분이 와 있는데 그 직책을 자기가 주인이니까 대표한답니다. 그 저보고 소장 준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 이사 준답니다.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소장하고 저보다 이제 딱 띠동갑 나는 그분이 이제 이사입니다. 이렇게 셋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딱 시작하고 하루 지나니까는 제가 출근을 갔다 일이 했는데 세종시 사무실에서 일이 있으니까 손님 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럼 가야죠. 저는 그쪽 해야 되니까. 가 있는 상태에서 손님 왔는데 그 손님을 갖다가 우리 이제 이사님 맞았어요. 근데 그 손님이 와서 뭐라 하냐? 손님이 와가지고 자 조건 이겁니다. 샤시 공장 짓겠답니다. 샤시 공장 50평을 건축할 테니까 괜찮은 땅을 하나 찾아달래. 샤시 공장 50평을 칠 테니까 괜찮은 땅을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 시작합니다. 자, 이분이 와가지고 샤시 공장 50평을 건축하게 괜찮은 토지를 하나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땅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볼 거예요? 뭔가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먼저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가격 나왔습니다. 얼마 정도 그랬더니 그분이 60만 원입니다. 평당 60만 원. 두 번째 위치 물어봤더니 거기가 배방이거든요. 아산시 배방읍입니다. 세 번째 또 뭘 얘기했죠?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면적이죠, 면적. 그럼 원하는 땅 면적이 몇 평입니까? 하면 200평입니다. 더 이상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럼 당장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기간을 물어봤더니 기간은 2달 정도 여유가 있답니다. 뭐 저한테 더 할 얘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가 사실 공장 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 지역의 땅값이 좀 올랐으면 쓰겠다. 그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건을 받아놨습니다. 이 물건을 받아놓고 제가 다시 갔다 오니까지 얘기합니다. 자, 갔다 오니까는 이분은 저보고 교수님 그러고 교수님 없을 때 이런 조건의 물건을 받아놨는데 자,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자, 이분이 뭐 하겠다고요? 샤시 공장 50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분이 뭐 한다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샤시 공장 50평. 샤시 공장 50평 그러는데 그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요, 맨 앞에 있는 분 성함이 박덕순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한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사람한테 이름이 있듯이 모든 건축물에는 이 건물이죠. 건축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 여러분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학원에 와 있습니다. 학원에. 학원에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학원이고 2층에는 뭐가 있어요? 은행이 있고 혹시 3층에는? 1층에는? 1층에 미용실 있습니까? 3층에는 아무도 모르죠? 당구장이 있어요. 4층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만화방이 있어요. 5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의 건물에 용도가 몇 개 들어요? 많이 들어겠죠? 그럼 우리나라 건축물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 되죠? 건축물 종류의 명칭이. 그럼 이렇게 지금 건물의 명칭 붙여야 하는데 이 건축물의 명칭을 뭐라고 붙일 건가?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수만 가지를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어요. 수만 가지 쓸 수 없으니까 우리 법에서 사식공장 50평을 뭐라고 했는가 이것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식공장 50평은 건축물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물 용도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28가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요? 그러면 28가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앞으로 중개를 하든 경매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건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개가 안 돼요. 중개가. 사식공장 50평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샤식공장 이러고는 안 써요. 그렇게 했으면 법 자체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샤식공장이라고는 안 씁니다. 그러면 샤식공장 50평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교재 528페이지 보세요. 528페이지. 교재 528페이지 보게 되면 맨 위에 5번에서 용도 변경 나옵니다. 용도 변경. 그럼 밑에 1번, 2번인데 2번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있죠? 있나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두 번째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세 번째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네 번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쭉 하게 되면 몇 번까지 온다고요? 28번까지.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보면 530페이지 보게 되면 530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짝있죠?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 전기통제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업무 시설군, 급박히 시설군. 이거를 첫 글자만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를 갖다가 그 밖에 그러면 애매하니까 기 그럽니다. 기타 해가지고 기. 그 순서가 시험 문제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중개사 공부하게 되면 어디서 하든 간에 순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위에 게 밑으로 가면 신고, 밑에 게 위로 가면 허가.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건 암기해야 될 것이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암기는 나중에 합니다. 옆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의 용도군에서 하나 있죠. 자동차 관련 시설. 두 번째 산업 등 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려시설. 그거를 순서대로 쫙 세보면 그게 몇 개 나온다고요? 28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 그래요. 용도. 그럼 그 중에서 샷식 공장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돼요. 샷식 공장 50평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은 입문서입니다. 입문서. 입문서니까 모든 내용이 다 수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11월, 12월, 12월까지만 잠시 쓰고 1월 달부터는 기본서를 합니다. 기본서로. 기본서 하게 되면 공법책이 좀 두껍거든요.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나오니까 그거 하게 되면 28가지를 갖다가 법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수록합니다. 다 수록하게 되면 우리는 샷식 공장 50평은 어떻게 샷식 공장. 샷식 공장 50평은 뭐에 해당하냐 그러면 샷식 공장이라는 것은 샷식을 갖다 뭐 하죠? 제조하죠. 제조. 그럼 얘는 뭡니까 하면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은 면적을 갖다가 500입니다.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냐 아니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러고 그래요.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 근린 생활시설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어가지고 근린 생활시설.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얘는 제조업소에 있는 거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용도가 공장에 있어요. 공장.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디에 해당한다? 이종 근생중 제조업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한마디로 저건 공장이 아니라고. 공장이 뭐라고요? 이종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라고요? 공장입니다. 공장. 근데 이거를 갖다 법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제곱미터라고 표시한다고. 몇 평. 저 사람은 몇 제곱미터가 아니고 몇 평? 50평. 50평. 근데 법은 뭐라고요? 제곱미터. 우리 이론하고 실무는 같아요? 달라요? 항상 얘기할 때 이론과 실무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이론하고 실무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면적을 표시할 때 면적을 이론상으로 뭐라 합니까? 이론상으로는 제곱미터. 실무는 뭐라고 합니까? 평 그럽니다. 평. 혹시 절대 농지 압니까? 농지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연세 드신 분들 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농지 그러면 절대 농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절대 농지라고 한 거라고 농업진흥지역 그럽니다. 농업진흥지역. 이론은 농업진흥지역. 실무는 절대 농지. 이 차이점이 뭘까요? 왜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 가가지고 실무하면서 그분들 정정하는 얘가 교수님 이론하고 실무는 다릅니다. 웃으면서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저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던데요. 뭐가 달라요? 아니 수업 시간에 백날 농업진흥지역 해봤자 거기 있는 분들은 그냥 절대 농지를 하던데요. 달라 보여죠. 근데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예요. 실무하고 이론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론은 전부 다 현재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 현재 법에서는 면적을 갖다 계약서에다 면적 쓸 때 평 이러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평 쓰면 그 순간 얼마요? 과태료 10만원, 10만원. 과태료 10만원 처벌한다. 국제적인 표준 단위가 평이 아니고 평은 동남아 몇 개 나라만 썼던 거고 전 세계적으로 뭘 쓴다고요? 제곱미터.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항상 뭘 쓴다? 제곱미터. 근데 우리는 말로 뭘 한다? 평. 제곱미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몰라요. 100평 그러면 대충 머리에 감이 있는데 330제곱미터 이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 할 뿐이지 평이라고 할 뿐이지. 옛날에는 절대농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농지를 배웠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 세대가 절대농지. 듣다 보니까는 절대농지. 절대농지는 뭐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좀 경지정리 돼 있고 논 많고 개발이 안 된 데가 절대농지. 이러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배웁니다. 배울 때는 뭐라 봐요? 농업진흥지역. 현재 법은 농업진흥지역. 20년 전에는 절대농지.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법에서는 뭐라고 썼는데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이 개정되면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만 답답해요? 현재 법을 배우고 있는 우리만 답답해요. 우리만 답답할 뿐이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분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제곱미터 배웠지만 뭐로? 평으로 바꿔서 설명해야 되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배웠지만 설명할 때는 진흥지역이라고 설명하면 몰라요. 이분들이 어찌해야 돼요? 절대농지 말을 바꾸죠. 그래야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뿐인데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 500제곱미터를 갖다 빨리 뭐로 바꿔야죠? 평으로 바꿔야죠. 저분은 뭐 한다고요? 50평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프린트 3페이지 있어요. 3페이지. 프린트 한 장 넘겨서 3페이지 봐보세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제곱미터 3페이지 딱 중간에 있죠. 참고 평수 계산 방법.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한 평은 얼마라고요? 한 평은 3.3058제곱미터다. 그러면 500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고 싶으면 곱이 어쩌라고요? 0.3025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이 나오니까. 그럼 간단하게 D에 025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D에 떼버리고 그냥 이거 떼도 괜찮으니까 그냥 0.3, 0.3. 곱하기 0.3 하면 얼마 되겠어요? 대충 몇 평입니까? 대충 150평입니다. 150평. 근데 저분은 뭘 하겠다고요? 50평 하겠다고. 그러면 저분이 하는 샤시 공장 50평은 일반인들은 공장 그러지만 우리는 공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장이 아니 뭐라고요? 이종 근생의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래서 설명해 주면서 이사님 앞으로 저거는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공장이 아니고 이종 근생의 수업 시간에 다 배우니까 이것은 안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면 이거 전부 다 배워야 돼요. 이것은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이것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앞으로 차식 공장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던데요. 물론 그분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끼리 말할 때는 공장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찾았습니까? 이종근생의 제조업이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종근생의 제조업. 이걸 알았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가? 이렇게 건축물의 종류가 28가지 있다면 땅입니다. 땅 종류. 땅.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나라 토지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제가 첫날이어서 좀 그런데 원래 다른 과목 먼저 하게 되면 부동산 공법이고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 학계래요. 이거 전부 다 부동산거든요. 뭘 보고 부동산이라 합니까?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가지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토지에 있는 그 정착물 보고 부동산 그래요. 그러면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물. 이랬을 때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고 28가지로 토지 종류를 몇 가지냐? 21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21가지. 건축물 종류는 28가지.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부동산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고 이제 부동산 공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종류가 28가지가 있는데 21가지죠. 21가지 뭐 있는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우리 책을 보면 429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 보면 중간 밑에 용도 지역의 종류 나오죠. 찾았나요? 1번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용도 지역의 종류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의 종류는 21가지로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한가 봐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용도 지역이 제일 먼저 우리는 도시지역이랍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읽어볼 테니까 봐보세요. 도시지역이라 이제 그런 말이 시험 문제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책 봐야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 지역을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이랍니다.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데를 봤습니까? 여러분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혹시 봤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합시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어디서 봤어요? 지금 앉아있는 여기죠, 여기. 이런 데가 인구와 사람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현재 개발이 돼서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지, 장차 밀집이 예상된다, 개발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을 우리나라는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요? 전국에서 개발 목적으로 쓸 지역을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도시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은 밑에 보니까 다시 박스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도시 지역은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주거 지역. 두 번째 상업 지역. 세 번째 공업 지역. 네 번째 녹지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거 어차피 암기할 거. 부동산 공부하려면 어차피 암기할 거 미리미리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써서 암기해야 돼요. 이걸 암기해야만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무슨 지역일까요? 당연히 상업지역.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가지고 상업지역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웬만큼 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웬만큼 알아요. 배우고 안 배우고 웬만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안 봤을 뿐이지 법만 안 봤을 뿐이지 대부분 법에 맞춰 우리는 살아있고 법에 맞춰 살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지역 무슨 지역이면 상업지역, 상업지역. 첫 번째 도시지역이 있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봤더니 두 번째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하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 나옵니다. 무슨 관리가 있냐 그러면 계획관리가 있고 두 번째 생산관리가 있고 세 번째 보존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가지고 농은 농지입니다. 림은 산림입니다. 농지, 산림, 보존한다. 농림지역이 있고 네 번째 나오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돼요. 이번 시험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 국토는 잘 보세요. 우리 국토가 이만하면 일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여기는 관리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네 가지로. 네 가지 나누고 도시지역을 또 다시 나눴어요. 도시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도 또 나눠 관리지역은 세 가지 이렇게.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 두 번째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나눴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주거지역을 또 다시 나눠요. 상업지역을 또 나누고 주거지역을 몇 개로 나눠요? 주거지역을 6개로 나눠요. 상업지역은 4개로 나눠요. 공업지역은 3개로, 녹지도 3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누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해가지고 1종, 2종. 자,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6개로 나눕니다.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 두 번째 일반상업, 세 번째 유통상업, 네 번째 근린상업 크게 네 가지.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 두 번째 일반공업지역, 세 번째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16개가 돼요. 관리지역이 3개, 농림, 자연환경 하나하나. 이래서 전국의 땅 종류가 몇 가지요? 21가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나중에 설명 다 합니다. 일일이 하나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21가지가 있는데 이 21가지 땅에다가 이종 근생에서 제조업이 허용되는 제2종 근생의 제조업이 허용되는 거 어딘가 여기를 봐야 돼요. 찾아야 된다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이 모든 21가지 땅에다 2종 근생 제조업을 다 짓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일반주거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 상업적 다 됩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 근림. 공업 다 돼요. 전용공, 일공, 중공.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리고 계획관리.
이 지역에서만 2종 근생 제조업이 허가가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일단 여기에 있는 땅 몇 평 차지라고요? 200평.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지금 사식공장 짓는다고 땅 200평을 찾는데 평당 얼마짜리요? 60만 원. 자, 우리가 앉아있는 딱 앉아있는 이 위치 땅값이 평당 얼마 할까요? 대충.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충 말해봐요. 2천, 3천, 3천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60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그 생각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는 평당 60만 원짜리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상공에서 땅 찾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주상공 빼고 어디서 이제 녹지하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이 안에서 찾아야 돼.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 안에서 찾는데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 저 사람은 이렇게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몇 평짜리 땅입니까? 100평입니다. 100평. 100평이요? 100평인데 자, 분명히 땅이 있습니다. 100평이요. 이만큼 해가지고 이게 30평이 이쪽이 공원에 걸렸어요. 공원에. 30평은 공원에 걸렸고 나머지는 공원에 안 걸린 거예요. 이랬을 때, 자, 이 땅을 우리가 중개합니다. 중개할 때 땅 그러면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땅 안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면 땅 그런다고. 땅을 수업할 때 뭐라고요?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얼마고 대지 면적은 얼마인가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냥 100평이지. 이 토지가 갑의 땅이었다. 갑의 땅은 얼마입니까? 100평. 우리가 중개해서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을한테 팔아야 되겠어요. 그래 수수료 받으니까. 몇 평입니까? 100평. 대지 면적은 몇 평입니까? 이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중개 수수료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빼고 수수료 2천만 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업 해가지고 수수료 5천 받으려고 해봐요. 1년에 가면은 일반 이런 데서 우리가 주택 위주로 중개해가지고는 5천만 원 평생 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상가나 공장이나 땅 가면 나옵니다. 특히 공장 가면 웬만하면 5천 나옵니다. 공장 쪽 가게 되면 단위가 커요. 거기는. 한 친구가 공장 부지 중개해주고 5천인데 이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의뢰했던 공장 짓겠다는 사장이 자기 맞는 땅만 찾아주면 5천 주고 더 해주면 좀 찾아봐라. 힘든 땅이니까. 찾아서 딱 했더니 이 문제는 공원이 30평 있는데 이 해석을 설명을 잘 못하니까 처음에는 5천 주기로 한 사람이 생각해봐 5천 금액이 작습니까?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든가 안 줬으면 쓰겠어요? 이거를 하자 잡아가지고 3천만 원 빼고 2천 주는 거예요. 꼼짝없이 배 아프고 열받지만 2천밖에 못 그것도 고맙습니다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잘못했길래 이겁니다. 이거 땅 면적 몇 평입니까? 100평. 대지 면적을 100평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30평 빼고 70평 봐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땅은 뭐고 대지는 뭐냐 이거부터 해야죠. 그냥 평범하게 땅이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대지는 뭡니까? 건축하는 땅이 대지입니다. 대지. 건축하는 땅이. 이거 공원에다 건축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배워야 돼요. 공원 부지는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한다. 대지 면적 몇 평입니까? 대지 면적은 70평입니다. 설명할 때 뭐라 설명해야 돼요? 땅은 당신이 이 땅을 사면은 몇 평 산다? 100평 산다. 100평. 100평 사는데 나중에 건축할 때는 100평 계산하지 말고 몇 평이라? 70평만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저분이 자, 땅을 사는데 토지 사는 것이 아니고 건축해야 되니까 대지 삽니다. 대지. 자, 그러면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이분은 몇 평 사겠다고요? 200평 정도 샀으면 쓰겠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하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여기에 갑이 이렇게 100평 되는 땅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합시다. 상식으로. 100평 되는 땅 가지고 있으면 100평 되는 땅에다 건물 100평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평을 지을 수가 없고 왜 100평 못 짓습니까?
예, 이런 얘기 되겠죠. 뭐 나중에 이런 것도 설명 다 합니다. 자, 갑이 여기에다가 100평 가지고 있다. 몇 평까지 짓는가? 국가에서 규제 않고 당신 마음대로 지으세요. 마음대로 지으세요. 몇 평 짓겠어요? 100평 짓겠다. 여기도 100평, 100평, 100평.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기 됩니까? 햇빛 들어옵니까? 불 났을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땅에다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잡자. 비율을 갖다가. 그래서 이 땅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몇 프로만 준다? 60%만 준다. 그럼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고? 여기에다가 60까지만 할 수 있다고. 100에다 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 60%.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건폐율 그럽니다. 모든 땅에는 건폐를 써요. 건폐. 법에서 정해지니까. 그러면 이 대지에다가 이 대지 면적에다가 이제 건폐를 곱해야 돼요. 건폐율을 곱해가지고 100에다가 건폐율 60을 곱하면 건축 면적 몇 평 나온다고요? 60평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건축 면적. 근데 저분은 건축 면적 몇 평을 짓겠다고요? 50평을 짓겠습니다. 이미 저 사람이 이렇게 주어준 거예요. 나는 대지가 몇 평이 필요하고 200평이 필요하고 건축 몇 평 한다? 50평 한다. 그 다음은 알아가지고 찾아내라. 알아가지고 이 땅을 갖다. 그럼 건폐율이 최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해석을 빨리 해야 돼요.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25%. 25% 이상 되는 땅을 찾아내라고. 그럼 건폐율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거든요. 암기. 뭐라고 암기하냐? 자, 1종 몇 프로? 50%. 여기도 50%, 여기 60, 여기 60, 여기 50, 여기는 70, 90, 80, 80, 70, 70, 70, 70, 20, 20, 20, 40, 20, 20, 20, 20 이러고 우리가 암기를 해요. 암기죠. 복잡할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이번 시험에만 안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만. 이번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출제원 물어봤습니다. 왜 안 냈습니까? 출제원이 내년도 시험 본답니다. 내년도 100% 냅니다. 100% 2년을 건너뛰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거 지금 이거 암기한다고 와 어떻게 암기하냐 그러는데 3월달 가서 암기합시다. 5초면 누구든지 다 해요. 5초면 이런 거 암기할 거는 전혀 걱정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은 이렇게 지금 법에서 주어지는 거. 나중에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하면 되면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봤더니 우리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인데 얼마 이상 나오라고요? 25% 이상. 됩니까? 안 되죠. 결론은 뭐 남았어요? 예 남았어요. 결론은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계획 관리 지역에서 그 땅을 찾아야 돼. 계획 관리에서. 이제 거기까지 압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가 저기는 이사님한테 자 이래 하니까 결론은 어딜 찾아라? 계획 관리에 있는 땅 200평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에 있는 땅 200평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고 알려줬더니 이사님 뭐라는가? 교수님 그러면 지목대를 찾아야 됩니까? 공장 용지를 찾아야 됩니까? 잡종지를 찾아야 됩니까? 중개사 공부하면 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목이 대가 뭡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공장 용지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공장이 지어져 있는 땅 이런 얘기입니다. 잡종용지는 이것도 아닌 잡종용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대지를 찾을까요? 공장용지를 찾을까요? 잡종지를 찾을까요? 아예 중개사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중개사 공부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사님 생각해보라고. 계획관리지역은 면적이 많이 있지도 않아요. 계획관리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계획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땅이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희소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목이 대다 공장용지 그러면 얘는 진짜 없을 뿐더러 지목이 대나 공장용지면 60만 원짜리 안 나와요. 아산에서는 100만 원 넘어가지. 그래서 왜 이런 데서 있는 땅 찾으려고 그러면 저 땅은 찾아낼 수가 없다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공장을 지을 건데 어디서 찾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사님은 지목을 보냐고.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만 지목은 알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볼 때는 절대 지목을 보면 안 돼요. 지목을 보지 말고 뭐를 봐야지? 용도, 지역을 봐야지. 지역을. 이거 지목 내가 마음 바꾸면 지목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목이 전인데 밭인데 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돈만 주면. 뭐 해가지고 농지 전용해가지고 형질변경 해가지고. 왜 이 땅은 비쌉니까? 이 땅은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뭐가 되니까? 건축이 되니까. 전에다가 건축하려면 돈을 들여야 돼요. 돈을 갖다가. 농지 전용허가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허가 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땅값의 30% 돈 줘야지. 농지보조 분담금. 그러니까 여기에다 건축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싸요. 이 땅은 그런 거 없이 바로 건축한 게 이 땅은 비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요? 지목이 대니 공장 이거 찾지 말고 뭐 찾아가지고 싼 땅이 뭡니까? 60만 원 맞추려면 농지나 뭐 찾아가지고 임야 산 찾아가지고 60만 원 선에서 허가 나올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허가가 나와야 돼.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땅을 찾아가지고 줘라는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도 나와야 되고 산이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형질병 허가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나오는 땅 찾아서 주게 되면 이것은 중개사고입니다. 중개사고. 100만 원 벌려다가 막 9천만 원 1억 물어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내용 정확히 몰라가지고 중개하다가 또 대려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도 많고 정확히 모르면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나 임야를 찾아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사님이 아니 어떻게 교수님은 농지나 임야에다 너는 이따 무슨 집을 짓냐고. 아 그래서 농지 전용하자고. 전용. 한다는 이런 산이 있는데 이런 산인데 이거 깎아가지고 이렇게 또 깎아가지고 지면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이런 산 중개하게 되면 자 이거 깎아주겠어요? 안 깎아주겠어요? 그때는 뭘 봐야 돼요? 쫙 해가지고 여기가 꼭대기죠? 딱 잘라가지고 경사지입니다. 경사 몇 도 나옵니까? 이걸 봐야 돼요. 경사 몇 도입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대부분 도시가 경사 20도 기준해 가지고 20도 이하짜리. 자, 이 산은 여기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 잡아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경사 몇 도 돼요? 20도 돼야 안 돼요? 낮죠 이것은. 이런 데는 산 깎으라고 이런 허가가 나오지만 이거 허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20 넘어간다 그러면 대부분 정확한 거 아니에요? 도시마다 다 다르니까. 대부분 경사 20 이상이 못 된다고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런 땅 찾아서 중개하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땅은 얼마든지 산 모양새 이러고 때 이런 땅은 얼마든지 깎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찾아서 중개하면 되지 이런 얘기요. 단지 이거 할 때 돈은 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평당 60 했으니까 60 가지고 이런 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서 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땅 벌 때는 이사님 이거 지목 보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땅은 땅 벌 때 지목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여기에서 샤시 공장 허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주면 됩니다.